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관세는 대부분 경제학자에 따르면 소비자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 트럼프 고문은 관세가 모두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次세대의 적절한 사무실 복장을 위한 새로운 규칙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그 경제적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관세가 소비자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전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째, 관세는 소비자 세금인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관세를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봅니다. 관세가 수입품 가격을 올리고 이는 결국 소비자가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인 스티븐 미라는 다른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관세 부담이 소비자가 아닌 외국 생산자에게 전가된다고 주장했는데요. 관세로 인해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서 미국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비용 일부가 상쇄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달러 강세와 미국 제조업. 트럼프 행정부는 달러 강세를 미국 제조업에 큰 부담으로 봤습니다. 강한 달러는 미국 제품을 국제시장에서 비싸게 만들고 수입품은 더 저렴하게 만들어 미국 내 제조업체에 타격을 준다는 것이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가 바로 관세 확대였습니다. 관세를 통해 다른 국가들이 무역 거래 시 미국 재무부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만들겠다는 전략인데요. 이를 통해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였습니다. 셋째, 환율 조정과 마르아라고 합의. 스티븐 미라는 달러 강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 1985년에 있었던 플라자 합의와 같은 새로운 국제협정, 이를테면 마르아라고 합의를 언급했습니다. 이 협정은 주요 국가들이 달러 가치를 조정해 미국 제조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넷째, 관세가 이루고자 했던 세 가지 목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단순히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 가지 주요 목표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정부 수입 증대 관세를 통해 막대한 연방 예산 적자를 메우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정책 목표 달성, 예를 들어 핵화천 연가스 LNG 수출 확대나 나토 회원국의 군사비 지출 증가를 이끌어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무역 협상에서의 레버리지 확보 관세를 통해 미국이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가지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다섯째, 투자자들에게 주는 메시지. 미라는 투자자들에게 행정부가 달러 약세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초기에는 달러 강세를 활용해 협상력을 강화한 뒤 이후 달러 가치를 조정하는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미국 제조업과 경제적 균형을 맞추는 동시에 부유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금융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여섯째, 달러 약세의 수혜자. 달러 가치가 약해지면 가장 큰 수혜자는 금이나 암호화폐와 같은 대안자산이 될 것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 정책이 달러 약세를 유도할 경우 이러한 자산의 가치가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영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달러 강세, 그리고 이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관세가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이는 앞으로의 국제무역과 금융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次세대의 새로운 사무실 복장 트렌드, 그리고 사무실 복장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요즘次세대가 직장에 입사하면서 전통적인 사무실 복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째, 전통적인 사무실 복장의 종말.次세대가 직장에 들어오면서 전통적인 사무실 복장의 규칙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장이나 펜슬 스커트처럼 격식을 차린 옷이 사무실 복장의 기본이었지만 이제는 크롭탑, 미니스커트, 심지어 파자마 스타일의 바지까지도 일부 직장에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패션 리테일러인 리발브는 직장복으로 스트랩리스 상의 마이크로 반바지, 블레이저 드레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젊은 세대가 꼭 원하지 않는 옷을 왜 사야 하느냐? 는 생각에서 비롯되었죠. 둘째, 코프코어 시왈 PCOR이와 새로운 트렌드.次세대는 단순히 옷을 입는 것을 넘어 사무실 복장을 하나의 트렌드로 만들고 있습니다. 코프코어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바로 그것인데요. 이는 고전적인 사무실 복장에 젊고 세련된 감각을 더한 스타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크루는 미니스커트를 직장에서 입는 옷으로 마케팅하고 있으며 ARITGIA는 몸에 꼭 맞는 오프숄더 드레스를 사무실 사이렌이라는 광고 캠페인으로 선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복장을 넘어서 자신의 개성과 스타일을 사무실에서도 표현하려는 젊은 세대의 욕구를 보여줍니다. 셋째,次세대의 사무실 복장 철학. 24세의 전략 분석가 레이첼 골드스타인은次세대가 잘 차려입으면 사무실에 가는 게 더 재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次세대 내에서도 나이 차이에 따라 사무실 복장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요. 나이가 좀 더 많은次세대는 여전히 격식을 차리는 반면 젊은次세대는 크롭탑이나 레깅스처럼 더 자유로운 복장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넷째, 유명인과 인플루언서의 영향. HAI의 비버 같은 유명인이나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은 사무실 복장을 트렌드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초 킴 카더세인이 GQ 표지에서 정장을 입고 SKIMS 맨즈 라인을 발표했을 때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오버사이즈 블레이저와 정장을 활용한 스타일링을 SNS에 공유하며 유행을 주도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트렌드가 아니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전문성과 자신감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사무실 복장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다섯째, 사무실 복장 어디까지 허용될까? Z세대의 사무실 복장은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있지만 여전히 직장 환경에 따라 적절한 복장의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크루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올림피아 가요트는 사무실에서 블레이저와 함께 미니스커트를 입을 수 있지만 이는 당신의 직장 문화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스타일링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미니스커트를 입더라도 타이츠와 스웨터를 매치하면 더 단정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사무실 복장의 미래. Z세대의 새로운 사무실 복장은 단순히 옷의 변화만이 아닙니다. 이는 직장에서의 개성과 창의성을 표현하려는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모든 직장에 적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직장 문화와 환경에 따라 복장의 자유로움은 여전히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Z세대의 새로운 사무실 복장 규칙과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사무실 복장이 단순히 격식이 아니라 자신의 개성과 전문성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이 흥미롭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